자, 볼까요? 애들 친구들이 안 오니까 먼저 시작합시다. 네. 좀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지. 자, 우리가 저번에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배웠죠.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뭐였어? DNA가 RNA로 바뀌죠? 이걸 우리는 전사라고 한다고 했고 어디서 일어나? 핵 안에서 일어난다. 핵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 RNA가 세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세포 질로 가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낸다 그랬어. 이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어디서?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생명 중심 원리 또는 뭐야? 생명 정보 흐름이죠. 자, 이게 아주 기본이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알아보냐? 저번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었는데, 자, 유전 정보의 전사와 번역이죠. 그래서 DNA가 두 가닥으로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이 시를 저번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ATGC, ATGC, ATGC. 자, 이러한 가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는 RNA요, DNA요? TNA요. DNA죠. 자, 그러면 이거의 가닥이 이러한 염기 서열을 가진다면 또 다른 가닥도 염기 서열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어떻게 되죠? TACG. 자, TA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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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CG가 되겠죠. 네.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이중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서 자, 우리가 RNA가 만들어진댔죠. 이걸 바탕으로 RNA가 만들어진대.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주연 가닥으로 잡아볼까? 두 번째. 두 번째, 파란 색깔. 네. 자, 요것을 우리가 주연 가닥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와 상부적인 RNA가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럼 RNA의 염기서열은 어떻게 되냐? T에 대한 게 상부적인 게 A죠. 네. 그다음에 A에 대한 게 T인데 T 대신 누가 와? 유라시료죠. AUCG. 맞냐? 네. 바뀌었어요. AUGC가 되죠. 네. AU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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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C가 되겠죠. 자, 이렇게 RNA까지 만들어진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한다. 약간 전사가 됐어. 자, 그럼 이 전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 개씩 짝을 지어지죠? 이렇게 세 개씩 짝을 지어서 아미노산을 만들겠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RNA니까 코돈이라고 하죠. 자, DNA에서도 이렇게 세 개씩 나눌 수가 있겠죠? 여기를 나눌 수도 있고, 혼자서 일까? 여기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이걸 주연가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나눠지겠죠? 뭐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주연가다고 안 썼으니까. 자, 이렇게 세 개씩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DNA에서는 삼력기 조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AUG가 어떤 아미노산을 우리가 만들어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교재 몇 페이지냐? 교재 205쪽을 보면은 있죠? 자, AU를 보니까 뭡니까? 네. 트립토판이니까 네. 아, 맞나? 아, 메사이오닌 게시코돈.
AUG. 그지? 여기가 게시코돈이야. 게시코돈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시작된다. 유전자 부분이 시작된다라는 거야. 게시코돈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게시라고 쓸까? 게시라고 써봅시다. 게시코돈이고 CAU. CAU가 히스티딘이죠? 네. 히스티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CA가 알라닌이죠? 네. 틀리면 말해야 돼. 네. 알라닌이 될 거고 UGC 시스테인이죠? 네. 시스테인이 될 것이고 AUG 다시 게시코돈이죠? 아니요 이제 이게 시를 시작했으니까 메사이오닌이겠죠? 메사이오닌이 될 것이고 CAU 히스틴이죠? 네. 히스티딘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겠죠?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게시가 됐고 하나의 아미노산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아미노산의 종류, 순서에 의해서 하나의 단백질이 될 건데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면서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뭐가 된다? 결정된다? 본인의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중가닥이었어. 그치? 네. 자, DNA 이중가닥이었으면 이 이중가닥이 이 RNA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사이를 벌려줘야 돼. 이 사이가 약간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쵸? 이 사이를 벌려주는 게 누구냐? 자, 교재에 나오면 뭐라고 돼 있냐? RNA 합성 요소라고 합니다. RNA 합성 요소가 이 DNA 더블 이중 나선 구조를 풀어주면서 다른 한 가닥의 RNA를 만들게 되죠. 교재의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중가닥이란 말이에요. 이중가닥인데 이 RNA 합성 요소가 이 사이를 벌어주면서 RNA가 합성되죠. 하나씩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오면서 이 주연 가닥과 상부적인 RNA 가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RNA가 이렇게 합성됩니다. 이게 뭐다? 전사다. 어디서 일어난다? 핵 내에서 일어난다.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다? A와 상호적인 게 DNA 같은 경우는 T인데 RNA를 만든 거니까 유라실로 바뀌어서 전사가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사가 일어난 게 다시 어디 가서? 라이보솜에 가서 세포질 밖에 있는 라이보솜에 가서 자, 여기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면서 이렇게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구부러지겠죠. 거기에 맞게 구부러지면서 본인의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뭐다? 생명 중심 원리다. 아니면 유전정보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러한 유전부호 체계는 자,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도 이러한 유전부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세균 역시 이런 부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단어처럼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한다. 모든 생물들은 이러한 유전부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서 자,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병이 뭐야? 당이 많은 거. 그래. 혈관에. 혈관에 당이 많아서 오줌 밖으로 당이 배출되는 거죠. 이걸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인슐린을 이용하면 되죠. 인슐린 역시 뭐다? 단백질이다. 단백질이다. 그러면 단백질이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인간이 단백질을 만들어주는데, 자, 너희들이 선생님이 당뇨병에 걸렸어. 그럼 너희들이 인슐린 줄 거야? 아니요. 안 주겠죠.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냐? 자, 대장균은 이 염기서열 DNA를 삽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장균이 20분마다 두 배가 아니라 2의 2승배를 만들어내죠. 처음에 두 개였어. 20분 후에 몇 개야? 네 개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개가 또 8개가 되겠죠. 20분 또 지나면은 8개가 계속 배로 훨씬 더 크게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환자들이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유용하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유전 정보가 어디에 저장돼 있다? DNA에 저장이 돼 있다. 그런데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유전자 이상이라는 것은 DNA에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염기 서열이 하나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자, 원래는 CTT였죠. 정상 헤모글로빈의 유전자 부분이 CTT였다. 근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겼어. 그래서 CAT가 된 거죠. T가 A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자, 이때 이 주연 가닥을 통해서 전사가 되겠죠. 그래서 RNA로 전사가 될 때 GAA로 정상 같은 경우는 GAA가 되는데 이 유전자 이상 같은 경우는 GUA가 되겠죠. 그러면 이 GAA가 글루탐산을 지정을 하는데 GUA는 누굴 지정해? 발린을 지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앞에 아미노산 뭐 1번 있고 그 다음에 글루탄산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아미노산이 있어야 돼.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한 개 가운데가 뭘로 바뀌었어? 발린으로 바뀌었죠. 그럼 어때?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달라짐으로써 뭐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되겠지. 그러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니까 어때? 적혈구 모양도 정상과 다르게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병이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방금 설명했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겠죠. 자, 원래 정상적인 적혈구는 이러한 원반 모양이었죠? 원반 모양인데 이러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서 이러한 적혈구 모양이 남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역할이 산소를 많이 저장을 해가지고 운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혈액을 따라서 운반을 필요한 곳에 운반할 텐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산소를 저장을 많이 못하겠죠. 그러면서요 빈혈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뭐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유전병 말고도 뭐냐? 페닐케토뇨증, 백색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페닐케토뇨증은 뭐냐? 자, 페닐알라닌이 분해 효소가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면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라는 것은 페닐알라닌을 분해해줘야 되죠. 근데 이 효소 이상이 생기니까 페닐알라닌이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페닐알라닌이 계속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축적에 의해서 신경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페닐케토뇨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색증이라는 건 뭐냐? 자,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뭐가 우리 결정되냐? 머리 색이라든지 눈동자 색이 결정이 된다고 했어. 그쵸? 근데 이런 멜라닌 합성 효소의 이상으로 인해서 멜라닌을 합성하지 못해. 그러면 멜라닌이 합성하지 못하면 어때? 우리 피부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게 약간 노랗다고 해야죠. 근데 뭐야 이게 완전 백색이 되는 거야. 머리카락도 뭐야? 백색이 되겠죠. 눈썹도 백색이 되고. 자 이게 뭐냐? 백색증이라는 병입니다. 자, 하지만은 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죠. 자, 세 개의 RNA 염기가 하나의 코돈이 되었고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데 자 하나가 바뀌었어. 하나가 바뀌었는데 우연찮게 페닐알라닌의 UUU였어. 근데 이게 바뀌면서 UUC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때? 정상과 똑같겠죠? 왜? 아미노산이 똑같은 게 지정이 되니까. 근데 UUU인데 가운데가 만약에 돌연변이가 생겼다. 그럼 뭐야? 페닐알라닌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세린이 지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정이 되면 뭐야? 유전자 이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100%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유전병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앞에서부터 몇 페이지냐? 204쪽부터 207쪽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208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내신 만점 문제 10번 있잖아요. 요거 몇 페이지 페이지로 알려줘. 그 211페이지에 215페이지. 10번? 네, 기억도 맞고 니은이 틀렸고 디귿이 맞는데 답이 없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끝나는 거. 앞에 있는 게 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가볼까요? 자, 208쪽 봅시다. 자, 우리는 유전 물질을 DNA라 하고, 이러한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한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죠. 자, 그리고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단백질의 작용으로 형질이 나타나겠죠. 형질이라는 것은 눈동자 색이라든지 눈꺼풀의 모양이라든지 머리색, 머리카락색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자, DNA 용기설의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고 자, 연속된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우리는 이걸 3염기 조합이라고 하지. 그래서 DNA에서 RNA로 가는 것을 우리는 전사라 하고,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을 주연 가닥으로 해서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 이것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번역이라 하고 R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어디에서 라이보솜에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해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죠. 자, 유전부호 체계 공통성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같은 유전부호 체계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단백질 이상이 오겠죠. 그러면서 유전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번 봅시다.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죠. DNA의 염기 저열 형태로 존재하는 거 맞죠? 염색체는 유전자 한 개가 있어? 아니죠. 여러 개가 있죠. 수많은 여러 개가 존재한다. 자, 유전자는 DNA 특정 부위에 존재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2번. 그림은 생물의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기억이 합성돼. 이 기억이 뭡니까? 단백질이 되겠죠.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러한 단백질이 의해서 기억이 만들어지겠지. 맞니? 그러면서 형질이 나타나겠죠. 이거의 기억이라는 게 멜라닌 합성 요소가 되겠죠. 여기서는 멜라닌 합성 요소. 이러한 합성 요소에 의해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멜라닌에 의해서 이 말이었나? 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아무튼 말이라고 생각하면 말털 색깔에 나타나겠죠. 색깔을. 자, 3번 봅시다.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DNA에서 전사 RNA가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RNA가 될 것이고 가는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 RNA가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더라. 자, 4번. 유전 부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죠. DNA 유전 부호를 우리는 코돈이 아니라 삼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코돈은 RNA에서를 얘기하죠. X가 될 것이고 코돈에는 64종이 있다. 맞죠? 4의 3승. 아, 이건 4의 3승이 아니지. 어쨌든 코돈에 64종류가 있다. 자, 그리고 대장균과 사람에서 같은 유전부호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그래서 유전부호 체계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5번. 그림은 사람의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어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DNA에서 RNA로 되는 동그라미 기억이 전사가 될 것이고 RNA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 동그라미 니은이 번역이 되겠죠. 네? 자, 기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핵 내에서 일어나고 니은은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나겠죠. 자, RNA 가닥에서 코도는 몇 개냐 물어봤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코도는 네 개가 되고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돈. 아미노산 3이면 여기죠. 보니까 뭐야? 코돈이 UAU가 되겠죠. 자, 6번 봅시다. 유전자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유전자 이상이라 하는 거 맞고 유전자 이상으로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어 형성된 단백질은 정상 단백질과 입체 구조가 다르죠. X가 될 것이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RNA가 번역되지 않아서 발생합니까? 아니죠.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209쪽 한번 봅시다. 자, 유전 정보에 대한 전사와 번역. 자, DNA 가닥이 있는데 가닥 두 개죠. 원과 투. 자, 그러면 우리가 투 가닥이 지금 염기 서열이 있기 때문에 원 가닥에 뭘 할 수가 있겠어? 염기 서열을 알 수가 있겠죠. 원 가닥의 염기 서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자, 봅시다.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자, 투 가닥을 보니까 G니까 위가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니까 G가 될 것이고 A 다음에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G, G, T, T, A, T, T, G, G가 되겠죠. 자, 그래서 투 가닥이 지금 전사에 이용된 가닥이죠. 이게 뭐다? 주형 가닥이다. 이 주형 가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와 상보적인 RNA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상보적인 거 C 대신 C가 오겠죠? C가 올 것이고 A와 상보적인 거 T가 와야 되는데 여기 T죠? 근데 뭐가 오겠어? 유라실이 오겠죠. 그 다음에 GG, UU, AUU, GG가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씩 코돈이 되겠죠? 코돈이 돼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CGU가 뭡니까? 오른쪽에서 보면은 CGU 이거가 아미노산 원이 아르진이 되겠죠? 아르진이 될 것이고 GGU 글라이신이 되겠죠? UAU 타이로신이 될 것이고 UGG 트립토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1번
되죠? 투 가닥의 염기서열과 상보족이니까 DNA1은 뭐 어떻게 되니까 아니야 CG, TGG, TTA, TTGG가 되겠죠? 그다음에 RNA 염기서열은 가닥 2와 상보적인 거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CG, UGG, UUA, UUGG가 되겠죠? 자, RNA N쪽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이 된다면 요거 써주면 되겠죠? 아래 요거. 아르지닌, 아르지닌, 글라이신, 타이로신, 트립토판, 네,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되겠죠. 자, 근데 정상적인 유전자가 GCA였어. DNA2 가닥이. 근데 어때? 이 가운데 C가 G로 바뀐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T로 바뀐 경우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요게 RNA 코드를 지정하는 게 CGU면은, 자, 이거에 대한 염기서열에 대한 전사 가닥은 어떻게 됩니까? CCU. CCU가 되겠죠? 여기는 CG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CGU가 아르지닌이래. CGU, 아르지닌이죠? 그러면 CCU는 뭡니까? CCU를 보니까 CCU, 프롤린이죠? 뭐로 바뀐다? 여기는 아미노산이 프롤린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CGA가 되겠죠? CGA, CGA, 아르지닌이죠? 그러면 여기는 아르지닌을 지정하더라. 자, 둘 다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돌연변이가 생겼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 바뀌어버렸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지만 아미노산이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미노산과 배열 순서가 바뀌어서 이상형질을 나타내겠죠. 이상형질을 나타낼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지 않아서 정상 형질이 나타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Q3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때? 염기 서열이 바뀐 경우였어. 돌연변이에서 염기 서열이 바뀐 경우였는데, 자, 여기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여기 ACC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 A라는 염기 서열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에? 자, 그러면 세 개씩 끊으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삼력기 조합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삼력기 조합이 될 텐데, 여기서 하나가 끼어들어오니까 요렇게 삼력기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DNA 가닥 2에 염기 A가 아데닌이 한 개 끼어들어갔어. 그러면 RNA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주형 가닥으로 하기 때문에 CG, TT, GG, TT, A, TT, GG가 되겠죠? RNA가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 T가 U로 바뀌어야겠죠? 여기 U로 바뀌어야겠지. UU. 그래서 CG, UU, GG, UU, AUU, GG가 되겠죠? RNA 염기서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질 1호부터 형성된 형질 아미노산의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코드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CGU가 뭡니까? CGU가 아르진이죠? 아르진이고, 맞지? 자, 그다음에 UGG가 트립토판이죠? 그다음에 UUA가 류신이죠? 류신. 그다음에 UUG가 역시 류신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위쪽과 완전히 다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 완전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겠지. 이러면서 유전병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질문했던 211쪽에 10번 봅시다. 자, 10번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봐. 해결했어? 아연아? 그 디귿이 그 답이 1번인가요? 아니요. 오잉. 그러면 다 맞는 건가요? 글쎄요. 고민해보세요. 아, 근데 펩타이드 결합이 5개 일어났지 않아요? 고민해보세요. 자, 봅시다. 그림은 RNA의 염기설과 이로부터 변역되어 합성된 폴리펩타이드 X를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된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죠? 자, 이렇게 코돈이 되겠죠? 그래서 AUG는 아미노산 A가 될 것이고 AAU가 C가 되겠죠? 그다음에 UUA는 E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AAU가 C가 되겠죠? 그다음에 GUC는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 가 부분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는 CD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것이고 X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4개 된다 그랬어요. X는 요거가 되겠죠? X에서
아미노산이 몇 개야? 5개죠. 그러면 펩타이드가 몇 개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4개 맞고 X는 4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 A, 그다음에 C, E, T 4종류로 구성되어 있죠. X는 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까? 네. 네. 네 개. 개요? 아니요. 4개가 아니라 5개가 되겠죠. 그래서 4종류를 물어보는지, 4개를 물어보는지,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자, 뒤쪽으로 계속 넘어가 봅시다. 문제 좀 풀어볼까? 그러면 우선 1번부터 210쪽, 211쪽, 10번까지만 풀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나머지는 과제로 다 해오시고, 몇 페이지까지 하면 되겠어? 221쪽까지 과제를 하면 되겠죠? 자, 드디어 1번이 끝났습니다. 그쵸? 자, 2번 나갑시다.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 자, 지질 시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보면은 변화와 다양성 해가지고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물이 다양하게 됩니다. 자, 그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지질 시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1쪽부터 우리가 봐봅시다. 자, 11쪽에 보면은 중간에 3번 지질 시대가 있죠. 자, 지질 시대가 무엇이냐? 대략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했는데 지구가 탄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질 시대를 지금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교재에 보면은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구분했냐? 자, 생물의 변화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했냐? 자,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질 시대를 구분하게 됐죠. 자, 이렇게 지질 시대를 4개로 구분을 했는데 크게 2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기로 크게 2개로 나뉠 수가 있고 거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죠. 자, 성캄브리아 시대에 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냐? 자, 보면은 자, 왜 발견되지 않냐?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때 생물이 많았을까? 생물이 거의 없었단 말이야. 생물의 개체수가 우선 적었고 자, 또 화석이 되려는 조건. 자, 개체수가 많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지 화석이 되기 쉽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개체수도 적었고 이 생물체 내에 단단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골격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지각 변동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화석이 됐다 하더라도 지각 변동에 의해서 화석이 사라졌겠죠. 그래서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2개로 구분이 딱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가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또 다른 하나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죠.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것은 자,
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유기물을 만들어내죠. 그 유기물 흔적이야. 그래서 스트로마토라이트라는 것은 유기물의 흔적 화석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것은 약간 해파리 같은 무리를 지어지어 있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화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죠? 뭐가 있어? 삼엽충. 고생대 삼엽충 있죠? 갑주어. 또 뭐가 있지? 삼엽충, 갑주어 등등 있겠죠? 생각나면 선생님 더 추가해 줄게요. 자, 중생대는 뭐가 있냐? 암모나이트. 그다음에 공룡 화석 있죠. 자, 신생대는 뭐가 있느냐? 화폐석과 메머드가 있죠. 자, 이러한 지지시대를 봤더니, 자, 상대적인 길이 누가 제일 길어? 성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이 성캄브리아 시대 88.2%를 차지한다. 그리고 고생대가 6.3, 중생대가 4.1, 신생대가 1.4죠.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가 언제 시작했어? 46억 년 전에 45.67이죠. 그 다음에 고생대는 언제 시작했냐? 5억 3,900만 년 전에.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에. 그 다음에 신생대는 6,600만 년 전에 시작했다라는 그 경계점도 잘 기억해야겠죠. 선생님은 이 시작과 끝은 잘 기억할 수 있겠지, 너희들이.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5, 4, 2, 5 이런 식으로 했거든. 5, 4, 2, 5 이런 식으로 기억했어. 5억 4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화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화석이라는 거 뭐냐? 자, 유해 또는 흔적도 화석이 되더라. 지층에 어떤 생물의 유해라든지 흔적. 그래서 흔적, 발자국 화석. 여기 화순환 가도 발자국 화석 많죠? 그다음에 똥화석. 똥화석도 있고 아까 말했던 스트로마토라이트처럼 유기물 어떤 흔적 화석들. 그다음에 생물의 뼈, 알 같은 것도 유해니까 화석이 되겠죠. 그래서 생물이 뚫은 구멍 같은 것도 흔적 화석이 될 거고 균화 뭐 생물이 식물에 해당하죠. 식물이 어떤 화학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 화석은 생물이 땅 속에 파묻혀갖고 빨리 파묻히고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화석화 작용이 되면은 화석이 생성이 되게 되죠. 자, 이러한 화석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상 화석과 표준 화석이 있죠. 자, 표준 화석이라는 것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다. 시상 화석은 그 생물이 살았던 환경, 그 지층이 생성됐던 환경을 알려주는 거고, 표준 화석은 그 지층이 생긴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상 화석 같은 경우는 생존 기간이 길어야겠죠? 이 식물이 식물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 식물이 바다에서 사는 식물인지 육지에서 사는 식물인지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곳이야겠죠. 그리고 표준 화석 같은 경우는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자, X축과 Y축을 먼저 보랬죠. 그래프에서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입니다. X축이 분포 면적이고 Y축이 생존 기간이죠.
그래서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은 것은 표준 화석이 될 것이고 분포 면적이 좁고 생존 기간이 긴 게 시상 화석이 돼야겠죠. 자, 이 그래프를 바꿔볼까? 자, X축과 Y축을 한번 바꿔봅시다. X축이 생존 기간이고 Y축이 분포 면적이라고 봅시다. 자, 분포 면적이 넓고 분포 면적이 넓으면 여기에 속하겠죠? 생존 기간이 짧은 거 여기에 속하겠죠? 여기 이게 뭘까? 표준 화석이 되겠죠?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여기가 시상 화석이 되겠죠? 자, 어때? 오른쪽 그래프하고 왼쪽 그래프 자리가 바뀌죠? X축과 Y축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리가 바뀝니다. 가끔 애들이 이거 X축과 Y축을 신경 안 쓰고 아 여기가 표준화석, 여기가 시상화석 이렇게 달달 외우는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외운 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으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자, 시상화석의 이해를 한번 봐봅시다. 시상화석에 고사리 화석, 산화석, 조기화석 있죠. 고사리는 우리가 육지에 산다는 거 다 알 것이고 습한 곳에 살죠. 그다음에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조개는 얕은 바다, 갯벌에서 자라는 게 조개죠. 자, 그리고 표준화석, 아까 고생대는 누구랬어? 산엽충, 갑주어가 있다 그랬죠?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신생대, 화폐석과 멤머드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겠죠. 자, 그럼 이러한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화석을 통해서 지층이 생길 당시의 환경을 알 수가 있다. 아, 고사리가 발견되면, 아, 과거에 이 지층이 생성됐을 때는 습한 육지였구나. 조개 화석이 발견됐어. 아, 여기는 예전에 바다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표준화석 암모나이트가 발견됐어. 아, 이거는 뭐야? 언제 발견? 중생대에 생성된 지층이 생성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게 되면서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생물의 진화 과정은 다음 시간에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과거 대륙의 이동. 자, 화석의 분포를 봐서 이제 과거의 대륙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자, 보니까는 자, 화석이 발견된 그러한 분포를 봤더니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어.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이렇게 분포된 면적을 그려놓은 게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식물인데 식물은 움직일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대륙이 다 떨어져 있죠? 근데 예전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메소사우루스도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쪽에. 자, 그럼 뭐야? 메소사우루스라는 게 얕은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야. 근데 지금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떨어져 있죠? 헤엄칠 수 있어, 얘는? 아니다, 얕은 바다에 살았다. 그래서 이러한 흔적으로 봐서 예전에 이렇게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라는 과거의 대륙 분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 히말라야 산맥에서 무슨 화석이 발견됐냐?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어. 그 뭐야? 산인데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될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던 데가 예전에는 뭐야? 바다였다라는 것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지층이 융기가 돼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바다나 육지 환경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과거의 기후변화도 알 수가 있다. 기후에 민감한 생물들의
분포와 그런 특성들을 추정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기후 변화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화석을 이용한 지층의 퇴적 환경, 생성 시기. 뭐,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 이때는 뭐다? 아, 중생대였다. 피 같은 경우는 중생대가 되겠죠. 그리고 육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C는 뭡니까? 고사리. 아, 여기는 옛날에 육지였구나.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었구나. A는 뭡니까? 산호랑 삼엽충이 발견됐죠? 아, 그러면 A는 고생대고, B는 중생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A가 원래 뭐야? 바다였는데, 중생대 시기에는 여기가 육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제로 12쪽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대에,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